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누설 38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지금 천기누설 기다리면서 글을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소개하는데 밥하기 싫은 여자분. 그러면 그 같이 사는 분에게 시키세요. 네. 자, 오늘은 박준 변호사님 나오시는 천기누설 시간이네요. 좋아요 꼭 누르고 출근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아유, 팬들이 너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김밤 딱새우님 천기누설 엄지척 3개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딱새우 맛있는데. 딱새우 먹고 싶다. 네. 자, 레드 헤어님은 커피 내려서 천기누설 봐야지. 커피 향을 맡으면서 천기누설 듣는데, 좋다. 범지훈님이죠. 네. 오늘은 얼스무당과 천기누설합니다. 갓종배 화이팅. 하트 주셨고요. 네. 자, 골드만 삭스입니다. 요건 건너뛰네. 마리솔 김님은 얼수무당님 환영합니다라고. 알았어요.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 좀 들어가기 전에 네. 책 선물 이벤트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김만곤 박사 책. 네. 예. 우리 김만곤 박사 신박한 시사사전 네. 코너직이죠. 음. 이분이 만 권의 책을 읽었어요. 진짜? 이름이 김만곤이잖아요. 그 60년대 유머야 그거. 아니 왜 이러세요? 본인 되게 좋아하던데. 그래? 그래서 그 만 권의 책을 읽고 쓴 책입니다. 새로운 가난이 온다. 이 20권을 저희가 선물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 이 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근데 그냥 책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이유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저희 시선 쪽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리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유튜브 댓글창에 올리셔서 여기 올려서는 안 되고요. 예. 책 신청하는 이유를 남겨주시면 음. 저희가 당첨자를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네. 요거 천기누설 들으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는 책 안 쓰시나? 저는 글을 너무 못 씁니다. 자랑이다 자랑. 글을 너무 못 써서 네. 글을 쓰면 네. 다 변론 요지서 같이 돼버려서 아니 소장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장이 이게 되게 감동적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봐도 너무 감동이 1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해를 하냐? 영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영업을. 책을 잘 못 쓰는 걸 못 쓴다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야. 얘기 말하듯이 쓰라 근데 말하고도 글하고도 달라요. 저는 또 오늘 사무실 가십니까? 오늘은 가지 마. 사무실 가야죠. 오늘 갔다가 괜히 욕 먹어. 아니 지금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한 명이라도 지금 그 모시고 와도 부족한 판에 전 거짓말을 못 소장 씁니다. 못 쓴다고 해버리면 아니요. 글을 못 쓰죠. 책을 못 쓸 뿐이지 소장은 아주 못되게 잘 써요. 못되게 그래요? 이길 수 있도록 감동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기면 됩니다. 승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는 네, 않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오늘 주제는 아니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좀 했던가요? 얼수무당이 이미 발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 분석하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음,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이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판세 분석을 오늘 해주십니까? 자, 2주 전에 1차 판세 분석했잖아요. 네. 오늘 2차 갑시다. 자 그러면 저는 어느 당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단순하게 이런 질문하면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에 답하기 전에 제가 한번 거꾸로 그럼 네. 되물어 볼 텐데 지금 판세를 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 봐요? 저도 시사 프로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음. 딱 하나예요. 음. 야당 후보 단일화, 그렇지. 야권 후보 단일화. 뭐 입만 열면 다들 그 네.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천기누설의 두 가지 정신 있잖아. 네. 삐딱선, 구조와 흐름. 구름. 그다음에 삐딱선. 네. 그러니까 또 삐딱선 타겠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의 변수일까? 자, 한번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삐딱선을 타겠는데, 네. 자 아무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의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야당 후보 승리는 거의 기정사실이야. 때는 후보 당상이다. 단일화가 되면 야당은 이긴다. 그렇죠. 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 훨씬 높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기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이제 안철수 찍을 됐을 때 뭐 그게 이렇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상 양자 대결 네네네네. 조사.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네네. 그러면 이건 가상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A와 B, 음흠. 그다음에 C와 D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매첩을 해서 조사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그걸 그렇죠. 다 전할 수는 없고. 네. 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만 뽑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RN서치가 데일리한 의뢰로 1월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시민 8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여기서 보면 안철수 대 박영선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이 39.7% 대 33.5로 안철수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던 포스트 RNC가 TV조선 의뢰로 2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시민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네. 여기 이것도 역시 안철수 대 박영선이야. 그 보면 40.9 대 37.7. 그러니까 이 두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대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뭐 그게 안철수라고 지금 가정한 거지만 네. 어쨌든 간에 후보 단일화가 되면 민주당 후보하고 양자 대결이 돼 가지고 이겨. 승산이 있다. 네. 이긴다라는 이겨.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놓고 보면 너무 단순하다 이거지. 자, 그러면 봐야 될 게 더 있는데 네. 자, 그 격차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RNC 조사에서의 두 후보 간의 격차는 6.2% 포인트야. 네. 그다음에 서던 포스트 조사에서의 격차는 3.2% 포인트야. 그렇지 많지 않네요. 근데 이 격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오차 범위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RN서치 조사에서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4% 포인트. 그러니까 네. 합쳐서 6.8% 포인트 안에 있으면 이건 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그 서던 포스트 조사에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6% 범위 안에 있으면 이건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둘 다 오차 범위 내라는 거네요. 둘 다 오차 범위 아. 안에 있는 거 그 격차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아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하. 큰 의미가 없다. 예측 불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일화 말고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건데 그 전에 이제 한번 갈무려고 갑시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경우의 수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만 지금 제가 뽑아서 말씀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하면 이런 거야. 야권에서는 그냥 임의로 안철수를 넣은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돼야만 야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어야 안철수여야 되고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들. 다른 사람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또 다르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필승의 경우는 여론조사만 갖고 봤을 때 필승의 경우는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만이야. 네. 그다음에 또 여당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여당 후보가 돼야만이 야권 단일 후보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좁혀. 할수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다음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막 자신만만해한데 라고 조금 조용한 했는데 것 같아요.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하는 그거는 게 이걸 봐서 그런데 네, 여기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다 나와요.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무조건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필패 나왔어요. 구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는 야권 단일 후보는 안철수다라고 네. 딱 전제 깔고 지금부터 얘기 들어가는 건데 안철수다라고 생각하고 자 결론부터 이제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단일화는 하나의 어떤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아하. 단일화만 된다고 무조건 어떤 그 야권 승리로 가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이건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이걸로 모든 것을 갖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왜 이렇게 보는 겁니까? 뭐 뇌피셜이 아니라 네. 제가 데이터 하나를 더 소개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을 봅시다. 당시 민주당 박원순 후보 대 이때는 야권이 둘로 나눴어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수 플러스 안철수 득표율 보면 52.7 대 42.8. 네. 그러니까 그 여야 간의 그 득표 차가 10% 포인트 정도 나왔어. 차이 났어요. 그러면 또 더 4년 더 가. 2014년. 정몽준 나올 때 정몽준. 그렇죠.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대 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간의 득표율이 각각 56.1 대 43.0. 그러니까 그 차가 약 13% 포인트. 13% 포인트. 예. 자, 잘 아시겠지만 2014년 선거와 2018년 선거는 선거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하나만 뽑아서 보면 착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선거를 종합을 해서 추세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종합을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10% 이상 앞선 상태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 보여도 되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런 지역 서울 시민의 어떤 그 표심 지형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지형에서 반 문재인 연대를 구축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뒤집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야권 후보 단일화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지 전망이 아니라는 거고 네. 또 설령 뒤집는다 하더라도 뒤집는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지는 못한다. 겨우 아마 초박빙으로 겨우 이기는 결과로 갈 것이다. 그 이전에 오세훈이 한명 총리 이길 때 그렇죠. 정말 겨우 이겼죠. 0점 몇 % 차였어.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주목할 게 여기서 더 있어. 하나 주목할 게 더 궁금한데요, 저는. 다시 아까 그 네. TV조선 의뢰로 서던 포스트가 조사했다는 조사로 돌아가겠는데 여기서 유의할 포인트가 있는 게 서울 지역에서 중도 무당층만 따로 뽑아서 지지율을 분석한 게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전체 평균 말고 그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중도 무당층이라고 하는 딱 사람들만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도 지지하는 분들. 바로 그거지. 그런 바로 분들. 그거지. 네. 이 층만 뽑아가지고 지지율을 분석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안철수 대 박영선의 지지율이 48.4 대 23.1. 와, 차이 많이 나는데. 아까 전체 평균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 예. 그잖아요. 예. 차이 꽤 많이 그러니까 납니다. 거의 두 후보 간의 지지율에서 거의 두 배야. 두 배인데. 근데 전군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3% 포인트 차이였잖아요. 근데 중도 무당층만 놓고 보면 25%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여기서 재미나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잘 보면 야권 고정층과 여권 고정층의 싸움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이건 무조건 여권이 이긴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중도 무당층에서 이렇게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도 전체 평균에서는 3% 포인트 차이밖에 없다면 여권 지지층이 상당히 지금 넓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넓다. 그 확률이 많다는 거죠. 더 그렇지. 많다는 통계상으로. 그렇지. 오케이. 그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되죠. 복잡한 거 아니지. 자, 바로 이걸 전제해 놓고 지금부터 그러면 다른 요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 이것도 요인이 또 첫째, 예. 조직 요인이 있어요. 조직 요인.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얘기를 이어받으면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투표율이 만약에 높지가 않다면 고정 지지층 대결 구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권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죠? 왜 그러냐면 투표율이 높지 않다면 고정 지지층보다는 중도 무당층에서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투표율이 낮다, 높다. 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싸움이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직 선거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죠? 조직 선거로 간다라는 건데 일단 투표율 얘기 마무리하고 그러면 자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휴일 선거가 아니다. 평일날 합니다. 평일날 한다. 두 번째, 사전 투표가 없어.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거기서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만약에 투표율이 낮다면 이건 조직 선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요인으로 조직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 말씀을 드린 요인. 자,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된다라는 전자에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직 요인에 있어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조직 요인을 봐야 되는데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안 냈어. 없다. 비례만 안 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당의 기층 조직은 극히 취약해. 달리기만 했어요. 그냥 달리기만. 그렇지. 네. 극히 취약한 상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의 서울 조직에 의존을 해야 돼. 국민의힘의 서울 조직으로 해야 그렇지. 된다. 국민의힘의 서울 조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서울 조직도 많이 이완돼 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온 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서울 조직이 흔쾌히 열성적으로 안철수의 당선을 위해서 뛰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라는 거예요. 우리 당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 후보는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상층 후보의 단일화만 한정이 되고 기층에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기층 당 조직이 안 움직이는 후보 단일화라고 한다면 그건 고공 플레이밖에 못한다. 그렇죠. 위에서밖에 안 되고 결국은 표심들 기저에 있는 표심을 잡을지 못 잡을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이 조직 요인이라고 보는 게 상층 단일화 말고 기층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요인이 또 있나요? 두 번째 요인은 정책 요인이에요. 정책 요인? 네. 자, 어차피 판세를 좌우하는 건 중도 무당층이고 그래서 지금 중도 무당층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도 무당층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뭐냐면 변심의 폭이 크다라는 거야. 크긴 커요. 고정 지층은 거의 뭐
바람 불어도 눈보라 쳐도 그렇죠. 그대 당신은 내 사랑이야. 그냥.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진행하죠. 예. 중도부당층은 이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감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거기서 휙휙 바뀌는 경향이 있죠. 변심의 폭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을 때 그 변심의 폭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뭐겠느냐? 아하.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요인이에요. 정책 요소들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서던포스트 조사를 얘기하면서 중도부당층에서는 지지율 차가 2배로 나타났다는 게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요인 때문이었어요. 정책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부동산 대표적인 부동산, 뭐 그렇죠.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부동산,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상황,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서울 지역의 중도부당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아유 그건 많습니다. 그 정책의 성과에 따라서 네. 중도무당층의 변심의 폭이 조절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그잖아요. 오. 이거는 근데 제가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야. 청기노설이나 JB타임에서 여러 번 얘기를 뭐 했던 계속 거예요. 했던 얘기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할 게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벤트 요인이 있어요. 이벤트? 네. 정치도 자, 이벤트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게 이벤트다. 예.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TV 토론이 있고 아 컨벤션 효과가 있어. 중요한 거죠. 예. 자, 우선 TV 토론부터 봅시다. 여기서 내공 차이가 나타난다면 중도무당층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중도무당층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TV 토론 보고 저 그렇죠. 사람 말 그러니까 잘하네? TV 토론이 고정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편 이겨라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 잘한 것만 봐. 네. TV 못한 토론. 못한 거는 기억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중도무당층은 그게 아니죠. 저 사람 저 말을 왜 저렇게? 네. 저 사람 뭐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잖아. 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 중도무당층의 TV 토론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까,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까? 그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지 모르지. 그렇죠. 다만 네.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미엄 효과. 우리가 이제 보통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물론 공삭 상태지.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는 거긴 하지만 네. 시장직을 잡은 정당이 아무래도 시정에 대한 정보는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TV 토론이라고 하면서 서울 시정에 대한 토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정책을 잡을 거고 그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바로 이 점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안철수 대표가 그 단일 후보가 된다라고 전제했죠. 네.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실력도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겠죠. 아 근데 이미 보긴 많이 봤어요. 대통령 토론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 평가는 네. 우리 촌철님들에게 좀 알아서 맡기도록 하십시오. 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컨벤션 효과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자체가 저는 컨벤션 효과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그거 해서 성공하면 엄청난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 단일화가 만약에 정말로 이루어져서 어떤 그 이제 탈락한 후보가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되는 승자에게 뭐 한번 안아주고 꽃다발 손 전하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예, 올리고 이거 막 해주고, 이렇게 이거 막 해주고, 예. 플래시 터지고 예. 방송 계속 때릴 거고 때리고 그렇게 되면서 어찌 뭐냐면 분위기를 업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를 업 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면 야당한테는 당연히 좋은 호재야. 엄청 호재죠. 예. 그건 누구도 부진할 수 없어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을 봐야 돼요. 이거는 후보 단일화의 타이밍. 네. 예. 왜 그러냐면 자 TV 토론과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순서가 조정이 돼야 어허.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야권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가? 네. 요걸 봐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세요. 후보 단일화를 만약에 좀 일찍 네. 이루었어. 네. 그리고 나서 그는 컨벤션 효과를 봤는데 그 다음에 TV 토론에서 만약에 죽을 써. 잘못했어. 이건 좀 너무 이제 아니,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그러면 컨벤션 효과는 그냥 그걸로 싹 없어지죠. 어떤 분 이거 물론 누구도 이제 검증할 수는 없는 잘못 거지만 단일화인데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여론조사 예. 전문가들은 보통 이제 컨벤션 효과는 한 보름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 분위기 띄운 것들이 이렇게 되면 그럼 선후 관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아, 그거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거 이거는 네. 되게 어떤 뭐냐면 디테일한 부분인데. 근데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3월 초까지 이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네. 보니까 협상에서 혹시나 안 되면 시간을 일단 벌어놓고 들어가자는 차원인데 우리가 이제 경험칙으로 보면 후보 단일화의 데드라인은 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그래, 계속합니다. 예. 그지? 예. 그 투표용지가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만 성사시키면 된다. 그 왜? 이후에 되면 무효표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 탈락한 후보도 거기에 용지에 들어가니까. 이름 들어가버리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기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뭐 응. 완전 무효표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름 찍기 전에 그때까지만 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네. 그러니까 일정 표상 3월 초로 잡는다 하더라도 음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래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다라고 제가 단정은 안 하겠지만 네. 그건 아주 미세하게 실무선에서 조정을 잘해야 될 거다. 네. 요 점을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이제 그럼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네네네. 지금 중도 무당층의 이런 움직임을 볼 때 야권에서 이건 저도 한번 전에 청기누설에서 여긴 적이 네. 있었는데 뭐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임하는 여권과 야권의 전략은 달라야 된다. 여권은 조용한 선거로 치러야 된다. 네. 조직 선거로 가야 되고 야권은 바람을 일으키는 선거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 예. 그러냐면 바로 이 그 사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야권이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뭐냐면 부채가 필요한 거잖아. 부채 바람. 부채도사. 네. 자, 그럼 부채가 두 가지야.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업시키는 거. 네. 이게 이벤트 부채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의제 부채가 있어요. 뭐 정치 의제 이슈 바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바로 그거지. 건데요. 정치 의제 그러니까 네. 고공 이슈를 띄워가지고 정치 의제로 여당을 계속 때리는 거지 그렇죠. 여권을. 바람을 불려면 부채를 쫙 하는데 그렇죠. 정책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공 이슈를 정치 의제를 계속 던져야 되죠. 바로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그러면 그 야권이 정치 의제를 발굴해내서 네. 전선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 여기서 자 보자고 여기 되게 중요한 지금 지점에 와 있는데 만약에 야권이 뭔가 히든 카드를 지금 갖고 있어.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여권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막판에 때리겠다면 그거는 예측 불가야. 여기서는 그렇죠. 그거까지 점칠 그걸 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뭐 암만 모털도 쏴도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히든 카드가 네, 아니지. 알 수가 없죠. 히든 네. 카드가 아니니까 네.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네. 근데 최근에 히든 카드라고 내놓은 게 북한 원전 야, 문건인데. 히든 카드가 아니고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거의 자충수. 최악의 악수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문제점을 몰아갈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근거 없는 공세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죠. 좀 기울고 가면서 그 며칠 동안 오히려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다른 의제를 묻어버린 거죠. 묻어버리고 결국은 색깔론 논쟁을 아직 하고 있냐라는 아주 비판적으로 바로 그런 거죠.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뭔가를 지금 히든 카드를 갖고 있다면 그 모르겠으나 네.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 의제가 될 건 하나밖에 없다. 뭐죠?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정책 요인. 정책 요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음흠. 의제가 야권에서 그걸 정책 의제를 정치 문제화하는 음흠. 그래서 그거를 정치 의제로 만들어 들어가는 아하. 그러니까 정치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거를 정치 의제화 시켜서 이것을 예를 이슈화 시킨다 이 말이네요. 쉽게 말하면 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야당에서 때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거 공수표 아니냐. 예, 그 얘기를 벌써 얘기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예. 그럼 막 정치적으로 막 때려. 그래서 정치 쟁점화하면 아. 그게 정치 의제가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지.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정책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기서 네. 이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 여기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그러니까 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어떤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내고 그렇죠. 거기서 이게 바람이 부느냐 그러니까 안 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좌우를 하고 그래서 조용한 선거가 되느냐 시끄러운 선거가 되느냐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조직 선거로 가느냐 바람 선거로 가느냐가 되는 거고 네. 어디에가 유리하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아. 정책 의제를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정치 의제로 만든다라고 해서 무조건 야권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혀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 그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정책 의제이기 때문에 네. 주도권은 일단 형식적 주도권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어. 그다음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집권 거죠. 여당이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평론 어떤 수준의 어떤 정치 공세라면 그거는 쟁점화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거는 오히려
여권이 짜놓은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이미 우리는 이걸 겪어봤어. 그게 뭐냐면 작년 지난 총선 때 예. 작년 총선 때 코로나 문제에서 그때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고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렇죠. 했죠.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이라고는 정책 의제를 던졌어. 정책 의제를 던져고 그때 그 황모 대표께서는 1인당 50만 원이라고 네. 받고 더블까지 네. 갔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그렇죠. 집권 여당이 하는 건데요. 뭐 국민의힘은 이거는 이미 총선 청기 누설에서 아주 면밀하게 짚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는데 네. 만약에 이쪽으로 전선을 치면 제가 볼 때는 야권은 말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네. TV 토론 얘기인데 이렇게 이걸 우리가 치겠다고 해서 TV 토론으로 잡아버리면 자 데이터나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그려지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세 개 요인을 얘기했잖아요. 조직 요인, 정책 요인, 이벤트 요인을 얘기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책 요인이 네. 나머지 두 개 요인을 규정을 해.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으로 그냥 나란히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삼각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꼭지점에 정책 요인이 있고 좌변과 우변에 뭐가 있냐면 조직 요인과 이벤트 요인이 있습니다. 이걸 끌고 가는 아마 이런 구도가 될 거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는 단일화가 아니다. 단일화가 아니네요. 최대 변수는 들어보니까. 땡땡땡이다. 자, 지금부터 저는 알 것 같아요. 복습 들어가면 저는 알 땡땡땡이 누구야? 저는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알 것 같은데. 바로 그거죠. 자,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어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는 땡땡땡이 뭐냐면 문재인이다. 네, 문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대 야권 후보의 대결 구도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결국 어떻게 보든 저렇게 보든 결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야권 후보하고 둘이 붙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 더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정책이라는 거죠. 마지막 지금 있는 정책. 그게 네. 제가 볼 때는 최대 변수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재미있게 봐야 되는 게 하나가 네. 요번에 지금까지 야당 후보만 얘기했잖아요. 네. 여당 후보 얘기만 잠깐 하고 제가 네. 환기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네. 박영선 후보나 우상 후보가 서로 내가 원조 친문이다. 네. 막 논쟁 벌인 거 기억나요? 알죠. 둘 다 서로 그러 그죠? 나왔어요. 내가 원조야, 내가 네. 친문이야,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했는데 친문이야. 뭐 거의 모든 언론은 이런 어떤 그 현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어차피 이제 경선을 거쳐야 되니까 네. 경선에서 그러니까 그 당심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심의 대다수가 이른바 친문이다 보니까 경선에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다 해석을 하던데요. 제가 네. 볼 때는 이건 반쪽짜리 해석인 게 아, 그렇게 했는데 본선에 가서 친문 마케팅을 했는데 그게 표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그렇게 안 해요. 예컨대 정권 말기에 대통령 인기 없을 때 레임덕일 때는 그 대통령 편이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아니 몇 번 했지만 현수막에 당도 뺀 현수막에 빼는 거 색깔 다 바꿔버려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봤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게 후보들이 제일 잘해요. 아유, 다 알아요. 이거 옆에 넣으면 득될까 손해 볼까 그걸 금방 알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선 경쟁력도 친문 마케팅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원조 친문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장 지금 초기 가장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게 후보들인데 네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연유를 잘 살펴봐라. 미래를 봐서 자, 당연히 된다. 그랬고 또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은 무조건 반문재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는 단일화가 아니라 문재인이다. 문재인.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판세를 보려면 숫자, 여론조사만 보지를 말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 부동산 시장의 여론, 아하. 골목 시장의 여론. 예.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이나 골목 시장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그 정책 요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저도 이 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 저도 정리가 좀 되는 게 결국은 지금 정책들을 몇 개를 내놓았잖아요. 음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또 뭐 이른바 있을 재난지원금 등등 코로나 관련된 이 골목 시장의 반응 이게 결국은 중도층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 정정을 해주세요.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은데 휴일 선거는 아니고 네. 이번 보궐선거 예, 글을 휴일 주셨네요. 선거 사전 투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약간 저희가 착각했던 것 사전 투표 같은데.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정정.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진경님하고 0170 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4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는 있어요. 가능하고요. 선거 당일은 4월 7일이죠. 이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휴일 선거는 아니고요. 요건 그래서 일반적인 보궐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휴일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투표율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건 드리겠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면 되니까요. 네. 좀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네. 사전 투표는 있습니다. 네. 자, 참 많은 분들이 오늘 보면서 참 이 정치학 같은 거를 공부하거나 정치공학 같은 거를 관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교과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 항상 우리 모털도사가 얘기를 해주신다. 제 주위에서. 제 주위에 정치인들이 이걸 많이 봅니다. 네. 아마 지금도 보고 있는 모 정치인들이 있을 거예요. 격려도 해주고. 그 의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책에서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돌아가는 얘기인데 어떤 이론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또 아주 좀 의미심장하게 듣고 있다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유, 네. 뭐 고마운 얘기죠. 우리 촌철님들도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기뉴스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네. 자 탐구르님 단이라 안 된다에 붕어빵 2개 건다. 뭐 2개 갖고 되나? 저는 10개 정도는 걸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얘기는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울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일화가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자, GWS님 김종인이 안철수로 단일화 할까? 예, 지금 모양새상으로는 자꾸 부정적이었긴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로 단일화가 돼야만이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만 네.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고민이 있는 건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 후보가 단일 후보에서 탈락을 해. 그런데 근데 두는 질끈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교두보라고 생각해서 안철수 단일 후보를 밀어줬는데 그러면 뭐 이게 최악의 경우고요. 최악의 악입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 뭐 할 수가 아까 없어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 때 제가 슬쩍 물어본 것도 그건데 102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3석의 정당에게 후보 자리를 내어준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내상은요. 네.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기가 뭐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졌다고 가정하면 뭐 그 내상은 이제 곱절이 되는 거죠. 저는 곱절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그걸 가장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바로 그거죠.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교두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두보라고 하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 자리를 뺏긴다고 쳐봐요. 네. 그 교두보라고 하는 거고 매치시키면 국민의힘이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죠. 자, 현릴리님 서울 뺏기면 정권 재창출 실패 100%라는 글도 주셨고 폴김님은 반대로 서울시장을 뺏겨야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정반 두 분 다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 같은데요. 반대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네요. 자, 진여월님 달변가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 속에 담긴 진심과 설득력, 애정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투박한 맞아요. 말솜씨라도 말이죠, 말. 맞아요. 말이 아니라 컨텐츠죠.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닥터 K님 대통령이건 서울시장이건 일 잘하는 자 뽑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글까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분들 촌철님들이 참 정치에 관심도 많고 또 생각이 가장 요건 꼭 읽어드려야 될 건데요. 김지혜님 2분 잘한다.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채찍질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하셨네요. 그 단일화 이제 성사 여부에 대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많으시잖아.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뭐 쉽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바로미터는 이미 나왔어요. 네. 뭐냐면 어제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최동했죠. 이제 단일화 방법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1차 단일화에서 단일화 방법이 도출이 돼서 거기서 누군가가 1차 단일 후보가 된다면 그게 최종 단일화 협상에 아마 그 준용이 될 가능성이 네, 되게 그대로 많아요. 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단일화 협상이 그렇게 그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네. 요즘 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청기 누설 오늘 시간 또 서울시장 판세를 2차로 짚어봤습니다. 글쎄 뭐 조금 더 시간이 있는 후에 다음에 또 서울시장을 짚어볼기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부산도 좀 알려주세요. 부산? 나중에 네. 궁금합니다. 네. 부산은 우리 내려가서 할까? 좋죠. 부산 가서 하면 그러니까 회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예. 그랬으면 좋겠네. 광안리에서. 네. 자, 오늘 청기 누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